우리가 지난번에 돈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았었거든요. 예. 67페이지, 267페이지. 그럼 이거는 어디 몇 페이지를 보시고 오늘 이거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 이 페이지는? 이 프린트물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요거 한번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이든 뭐든 요런 게 이제 그 뭔가를 믿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가치가 맞춰진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267페이지 보시죠. 267페이지 돈의 대가. 그래서 돈의 대가. 돈은 두 가지 보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보편적 전환성.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땅을 충성심으로, 사법을 건강으로, 폭력을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래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전환성. 그다음에 2번 보편적 신뢰. 돈을 매개로 삼으면 이미 두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협력할 수 있다. 그죠? 돈을 믿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으니까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원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이 원리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변환 가능할 때, 그리고 신뢰의 기반이 익명의 동전과 별법의 고둥일 때, 돈은 지역 전통, 친밀한 관계, 인간의 가치를 부식시키고 이를 수요와 공급의 냉정한 법칙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와 가족들은 늘 명예, 충성심, 도덕, 사랑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삼았다. 이런 것들은 시장 영역이 바깥에 있었으며 돈으로 사거나 팔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뭐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런 책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쓴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도 유행했었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나냐 또 이름이. 그러니까 저스티스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샌들러 아니에요? 샌델. 마이클 샌델. 네, 마이클 샌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네. 마이클 아줌마라 그래요. 저기 있어 책이. 네, 있을 거 아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두 번째는 그 좀 많이 팔린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네, 마이클 샌델. 그래서 설령 시장이 값을 잘 쳐주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붙였었네 이거. 뭐가요? 안 된다가 아니 된다 해서 띄었어야 되는데 이거 띄어쓰기. 안 된다. 띄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아니 철자도 많이 바뀌었어. 철자는 안 바뀌었어. 아니 이런 거 말고 맞춤법도 많이 바뀌었어. 아니 그런 거는 좀 바뀐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이미 대학교 때 바뀌었고 띄어쓰기는 많이 모르겠어. 어렵지. 우리 국어가 안 된다. 맞아요. 안 되고 뒤에 있잖아요. 이제 아니 된다. 그죠? 부모는 아이를 너무 의외로 팔아서는 안 되고 이제 띄어야죠. 네, 앞에도 띄어야 된다. 여기 했는데 안 했네 진짜. 예. 그 경건한 기독교인은 대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 나이를 높여서 안 되고, 경건한 기독교인은 대죄를 안 되고, 충성스러운 기사는 영주를 배반해서는 안 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부족의 땅을 낯선 사람에게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대로 되는데요? 예, 그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가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돈은 언제나 이런 장벽을 돌파하려고 댐의 틈새에 스며드는 물처럼 길을 써왔다. 부모는 자식 몇 명을 노예로 팔아 나머지 자식들에게 먹일 식량을 사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를 저질렀으며 그렇게 얻은 돈으로 교회에서 면죄부를 샀다. 야망에 찬 기사들은 자신의 충성심을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았으며 자신을 따르는 시종들의 충성심도 현금 지불로서 확보했다. 부족의 땅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사람에게 팔렸다. 글로벌 경제에 진입하는 티켓의 대가로서. 돈에는 이보다 더욱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돈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신뢰를 쌓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신뢰는 인간이나 공동체 혹은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돈 그 자체 그리고 돈을 뒷받침하는 비인간적 시스템에 투자된다. 우리는 이방인이나 이웃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주화를 신뢰할 뿐이다. 그들에게서 주화가 떨어지면 우리의 신뢰도 사라진다. 그래서 돈이 공동체, 신앙, 국가라는 댐을 무너뜨리면 세상은 하나의 크고 비정한 시장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제사는 미묘한 춤과 같다.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수월한 협력을 위해서 돈에 의존하지만 그것이 인간적 가치와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킬까봐 두려워한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돈과 상업의 이동을 막아온 공동체라는 댐을 기꺼이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종교와 환경이 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줄 댐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그 자유무역, 그래서 돈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걸 막아줄 또 그런 그 어떤 제도나 그런 걸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언제나 시장이 지배한다는 믿음, 왕과 사제와 공동체가 건설한 댐은 돈이라는 파도를 상대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사실 이것은 또 순진한 생각이긴 해요. 그게 맞긴 맞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달라요. 흉폭한 전사, 종교적 광신도 걱정하는 시민들은 계산적인 상인을 거듭 물리치기도 했으며 심지어 경제를 재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류의 통합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수천 개의 고립된 문화가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합쳐져서 오늘날의 지구촌을 형성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물론 금과 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지만 강철은 이제 그 칼을 말하는 거죠. 무력, 그죠? 강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덕 철학적인 또 그런 얘기할 얘기는 많지만은요. 이거는 뭐 여기서 하면 끝도 없겠고 뭐 이번 하라리가 간단히 쓴 거니까 뭐 따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거랑 사실 연관되긴 해요. 사회계약론하고 연결되긴 하죠.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네, 루소나 홉스, 로크식 사회계약론의 바탕 위에 우리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있고 개인들의 계약에서 사회가 구성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이라는 거는 형식적 관계, 그러니까 돈 거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형식적 관계. 그죠? 수학적 관계, 형식적 관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회가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라는 것은 형식적 관계 이외의 일종의 친밀한 관계. 여기 자꾸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친밀한 관계, 내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 법률 체제나 이런 사회 체제 자체는 그 사회 계약론의 바탕에서 지금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 방향 자체가 그 인간 관계를, 모든 관계를 다 그 형식적 관계로 환원하려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환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그 김영란법 말이 많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런 발상이에요. 발상 자체는 이 친밀한 관계를 형식적 관계로 다 환원시키려는 거예요. 법률적 관계로 자꾸 환원시켜 이거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도 많이 생기죠. 다양한 문제들이. 그래서 모든 거를 형식적 관계로 자꾸 법적 관계로 이렇게 자꾸 환원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객관적인 기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해관계를 충돌하는 그렇죠. 많아지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려면 그렇게 수치화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긴 한데 또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MG 지금 소위 MG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MG가 너무 좀 레인지가 되게 긴 거 아시죠? 2000년 30대에서 그러니까 40대부터 시작해? 30에서 40대 아니죠? 80년부터 2000년대에 안 되면 20대 맞으면 되게 80년부터 2000년까지를 MG라고 하거든요. 예. 아니 진짜로 그래. 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그게 밀레니엄과 40. 맞아. 밀레니엄과 Z 세대를 MG 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이제 그 친구랑 무슨 저보다 한 10살 어린 애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렇게 수치화된 이런 거에 대해서 걔네들은 그게 되게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 70년대생이랑은 또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항상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함 이런 걸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밤 11시에 영화 보러 아바타 2를 봤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어. 그 병실이랑 보러 가면 이렇게 2시간 자, 3시간 중에 2시간 자더라고. 보면서 참 영화인 게 서양에서 만든 영화 요소인데 그 안에 요소들이 가족적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옆집 오는 듯한 동양적인 그러다 이 안에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 보면 그렇게 객관화되고 수치화되고 딱딱 분명한 게 이런 걸로만은 부족함을 느끼는 부족함을 너무 많아서 그런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인간의 뇌가 사회적 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결국에는 수치화되고 하는 건 좋지만 보험 약관이든 막 이런 거 보면 예.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예외가 너무 예, 많은데 그것만을 가지고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세대들은 불합리하고 그런 걸 느끼고 걔네들은 그것만 충족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덕적인 그런 윤리관 자체가 좀 저래도 되나 해서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한 세대의 그 사상을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조금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돈의 대가, 그래서 돈. 근데 사실 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유발 하라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참 그 답이 쉽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묘한데, 나중에, 돈. 일단 큰 세 축 중에 하나다. 넘어가시겠고요. 일단 넘어가시겠습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 세계 공유 중에 하나가 정도 같은데. 근데 요새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못 샀으면 뭐 돈이 모자라서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1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주 어린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요. MZ 세대들이 진짜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년대생? 그때부터가 좀 그러게요. 우리가 더 좀 힘들게 자랐을 텐데. 그러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부모도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의외로. 진도 나가야죠. 쉽지 않은. 근데 그 MZ 세대라고 근데 그것도 만들어낸 거지 사실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제 판단은 또 그게 그래요. 제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져서 이렇게 불러서 봐서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랑은 다르겠지. 우리랑은 다른 세대인데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력이랑도 좀 연관이 있죠. 예? 학력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예. 진짜 뭐 고학력자들이 되면서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81년생이 자기네는 MZ 세대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는 너네랑 다르다. 내년에 20살이 되네.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80년, 그러니까 그렇지. 밀레니엄 80년대생부터 MZ라고 하더라고요. 81년생 뭐 그렇게 얘기해요. 몇 년 차이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꿨어요. 우리 가중에 80년대면 어디 정도에 속하나요? 그러니까 40 가장 풍요로운 30대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맞아요. 30 중부터 40대까지. 세대 아니야. 아니에요. 풍요로움이 아니라 IMF 세대예요, 그거. 아니 80년대의 그
80대 초반에 태어났으면 네네. 20대쯤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정신적 형성 시기에 IMF 겪은 때니까요. 그러네. 충격적으로. 그게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밀레니엄하고 Z세대, 우리는 X세대거든요. 너무 웃긴 얘기다. 그 다음에 얘가 Y일 거야. 근데 세대 차라는 거는 예.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80초, 2000초. 20년을 걸치는 거예요. 세대와 아, 그래? 1990년대 그럼 지금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그럼 진짜 IMF네.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럼 20년. 역할에서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면 20년인 그렇지, 거잖아. 20년을 걸치는 거지. 90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가 G세대. 그래서 MG를. 그러니까 밀레니엄이랑 G랑 합친 거예요. 그러면 2010년? 10대 후반에서 네. 30대까지. 10대 후반?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닌데. G세대잖아. 80년대 초. 이거는 M세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G세대는 MG를 합친 그러니까 거잖아요. MG가 합쳐서 8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MG 세대가 어. 10대 후반부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가 그렇지. G가 그렇고 M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밑으로 다 MG야. 무조건. 우리 한 10살 밑으로부터 다 MG야. 몇 살은 조심하고. 근데 그 세계에서도 같이 공유 안 할 것 같은데 나랑 쟤하고 다르다고 할 것 같은데 너무 거기가 그게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예. 틀려 뭐 이러고. 아니 M 세대는 M 세대 맞을 것 같아. 나 G 세대 못하려고. 세대는 뭐 항상 다르기 마련이니까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 그 만들어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이거 오늘 딱 그 얘기가 딱 나오네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거 얘기네. 예? 세계 백신 그거 거기에 또 상관이 없나? IMF 때 대학 졸업했어. 나는 졸업할 때 97년도가 딱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요. 나 대학생. 네, 제가 대학교 5학년, 그러니까 졸업할 때. 네, 그 다음 진도를 나갑시다. 예,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70페이지 제국의 비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좀 나눠준 자료하고 이제 앞에 화면 보고 정리를 하고 가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그랬었어요. 물론 다 저 완전 정리된 건 아닌데, 이거만 하려면 한참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요. 전체를 보시면은 좀, 편하시겠습니다. 요거를. 그래서요, 또 오늘 뭐 한두 분 혹시 새로 오실래나 해가지고 중간에 정리를 한번 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정리는 하긴 해야 돼요. 요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유발 하라리 이제 기본 입장이 요 세 가지잖아요. 이거 자료 보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진로를 결정한 것은 세계 혁명이었다. 그죠? 그래서 한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사이에 있었던 이 인지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만 2천 년 전쯤에 농업혁명, 세 번째는 500년 전에 과학혁명. 그죠? 요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제가 대략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거죠. 복습이죠. 요거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이 지구를 정복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가능했을까? 그죠? 그 앞에 38억 년의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써서 다양한 생명체들, 뭐 공룡도 번성하고 어쩌고 했는데 개미도 번성하고, 근데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개미조차도 문명은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유전적인 변화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그죠? 불과 몇만 년 만에 전 지구에 퍼져서 번성을 하겠느냐, 할 수 있었느냐. 그 답변이 이제 인지혁명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피엔스만이 자연적인 집단의 한계, 뭐 보통 뭐 50명, 100명, 150명 모여 살았는데 그걸 넘어서, 그죠? 수백, 수천, 수만 그 이상의 대규모 협력, 유례 없는 대규모를 할 수 있었다.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요게 인지혁명 때문에, 그죠? 인지혁명 때문에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공통의 허구, 공동의 신화를 믿으면은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객관 세계에 실체적 대응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물건으로서의 대응물은 없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는 거죠. 그 상호주관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거고, 객관 세계에 실체적 대응물이 없는 것들.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먼저 농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경은 농업혁명 이야기죠.
그래서 인지혁명이 있었고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농경을 시작했는데 농경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뭐 답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가. 여기 쓴 것처럼 생물학적 필요. 야, 먹을 게 부족해. 우리 농사 져야 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굶어 죽어서 인구 조절이 돼서 그죠? 살았던 거지. 뭐 그걸 위해서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필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 어떤 허구, 그죠? 괴베티클린이 이런 거 세운 거 보면은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대규모 협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식량 공급을 하고 사실은 농업의 시작은 식량 공급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작물들을 먼저 재배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채집하고 그런 걸 사냥하고 그래서 공동의 신화를 위한 것으로 아마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농경 시작 자체도 그 허구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허구를 어떤 그 공동의 신화, 공동의 신화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농경이 시작됐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일단 농경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농경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그거로부터 이탈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지. 계속 애는 많이 낳고 그 먹여 살리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대규모 협력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모든 집단이 다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의 대다수 사피엔스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굴러온 거라는 겁니다. 굴러온 것이고 그게 농경의 시작이고요. 농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이번 그 3부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3부로 넘어와서 딱 세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폐, 제국, 종교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이 시작되고 다시 뒤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졌고, 그죠? 계속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인류가 통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인류가 통합되려면은 아까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에 뭔가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공동에 믿는 게 그게 뭐냐? 인류의 통합을 더 대규모 통합으로 점점 더 키워오게 한 인류의 통합을 이끌어온 허구. 상상의 산물, 공동의 신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요한 게. 그게 이제 바로 하나는 화폐, 그 다음에 제국, 그 다음에 종교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개. 그죠? 그래서 화폐가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화폐도 이것도 허구의 산물인, 상상의 산물이고, 근데 어쨌든 화폐는 정말 완전히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죠? 인종 차별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뭐 어떤 차별도 없는 완전히 보편적인 신뢰와 협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화폐가. 그죠? 화폐. 그러한 허구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 그 다음에 정치는 그 우리와 그들의 본능적인 구분을 점점 흐리게 했다. 이제 오늘 나올 얘기지만은요. 우리는 이건 심리학 실험도 있잖아요. 그냥 애들 놓으면 두 편으로 갈라가지고 무조건 싸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편 갈라서 서로 싸우는 게 우리 그 본성이긴 한데. 근데 제국은 이게 희한하게 그 우리와 그들, 우리와 야만이라는 그 본능적인 구분을 점점 흐리게 하면서 그 규모를, 그 협력 집단의 규모를 점점 크게 하는 그런 어떤 신화가 된 거죠. 제국 자체도. 그 다음에 이게 경제체제고 정치체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정당화해주는 게 이거예요. 종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질서를 정당화해주는 거.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이제 한 단계 위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산물을 정당화해주는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제국 아예 다 포섭돼야 된다. 왜냐면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천명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 식 얘기라든지 아니면 화폐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달러에 있는 것처럼, 그죠? 신이 우리를 보신다. 신이 우리는 신을 믿는다면서 그 화폐, 어떤 신뢰성이 여기에 그 상상의 이런 상상의 산물을 정당화해주는 상상의 산물로서 종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인류의 통합을 쭉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죠? 농경 출현 이후에 쭉 이끌어 오다가 이제 한 500년 전에 이와 같은 허구적 질서, 그죠? 허구적인 질서들, 화폐든 제국이든 종교든 이거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및 기술이라는 겁니다. 과학 및 기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 선택에서
을 뛰어넘어서 지적 설계,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대충 흐름이 보이시죠, 그죠?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중간 요거 과학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올 거고요. 화폐 했고, 그다음에 제국, 그래서 요 얘기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걸 크게 이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먼저 요걸 간단히 읽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국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책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70페이지 제국의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제 로마 제국.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제국이니까요, 로마 제국. 로마인들은 많은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역사의 다른 위대한 제국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전투에서는 지고 또 지면서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타격을 입더라도 버티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국이라 불릴 수 없다. 그런 로마인들도 기원전 2세기 중반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을 수 없었다. 반도의 원주민 켈트족이 사는 누만시아라는 시시한 산동네가 감히 로마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분지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패자였다. 마케도니아 제국과 셀레우코스 제국을 무찌르고 긍지 높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했죠.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카르타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누만시아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곤 자유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험한 지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곳곳에서 로마에게 거듭 항복을 받아내거나 굴욕에 후퇴하게 만들었다. 그건 자기들이 그 지형적인 유리함을 이용해서 로마의 이제 전투에서는 이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마침내 기원전 134년 로마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원로원은 스키피오 아밀리아누스, 스키피오 장군이죠, 유명한, 그죠? 그래서 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로마에서 제일 가는 장군이자 그 카르타고를 결국 폐허로 만든 인물을 보내서 루만시아인들을 손봐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 누만시아인들의 투지와 전쟁 기술을 높이 평가한 그는 불필요한 전투를 벌여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누만시아를 에워싸는 요새들을 건설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험한 지형이 이제 이런 게 또 약점인 거죠. 지형이 험하니까, 그죠? 포위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굶주림은 그의 편이었다. 1년여가 지나자 누만시아의 식량이 바닥났다. 모든 희망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스스로 마을을 불태웠다.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자살했다. 그래서 누만시아는 나중에 스페인의 독립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돈키호테를 쓴 미길드 세르베간테스는 누만시아라는 비극을 썼는데 그 결말은 읍의 파괴지만 장래 스페인의 위대함에 관한 비전을 함께 담고 있다. 시인들은 강인한 방어자들을 칭송하는 찬가를 작곡했고 화가들은 포위 작전을 장엄하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페어턴은 1882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스페인 애국자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책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의 압제 대항한, 그죠? 벌써 2000년도 넘은 그런 상상 속의 영웅 엘 자바터였다. 오늘날까지도 고대 로만시아인들은 스페인의 영웅적 행위와 애국심에 귀감이며 젊은이들의 역할 모델로 묘사된다. 이게 여기 로만시아가 이게 켈트족이라는데요. 켈트족. 이게 찾아보니까 잘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요. 누만시아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그죠? 여기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이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 여러분 그 켈트족이 원래 어디족이에요? 켈트족이? 켈트. 영화 있는 거지 않아요? 켈트족은 원래 그 브리튼 섬,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노르만이 윌리엄이 노르만이 영국을 정복해서 쫓겨나잖아요. 켈트족들 쫓겨나서 아일랜드하고 이게 쫓겨났을 때 아마 탈출해서 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해안가에는 다른 부족들이 있으니까 저 깊은 험한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거로 추정됩니다.
켈트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켈트라는 거는 그 영국, 그죠? 원래 그 원주민들이었으니까요. 그 영국 섬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적인 그 어떤 험한 산지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근데 로마가 세금 내라고 하니까 세금 못 내겠다 해가지고 싸워서 이제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이게 오늘 남은 그 폐허 터예요. 누만시아. 누만시아인들이 실제로 남긴 것은 폐허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언제 거냐면 2000년도 넘은 일인데, 그죠? 2000년도 넘은 일인데, 이게 사실 리바이벌 된 게 세르반테스, 그죠? 돈키호테 쓴 세르반테스가 누만시아를 썼는데 이게 왜 썼을까? 이거 사람들이 일절에 써놨던데 제가 보기엔 그 문학 평론가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뭐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운명론적인 관점이 되게 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요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 세르반테스 요 당시에 그 마키아벨리도 다 어떤 뭐 운명 얘기하고 많이 했거든요. 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근대적 시각으로 잘못해서, 어쨌든 그렇고, 요게 이제 이 누만시아 이 마지막 날을 그린 이렇게 막 로마군들이 쳐들어오는 마지막 날에 서로 자살하고 뭐 이러는 거죠. 동마치고 자살하고 하는. 근데 요걸 잘 봐야 돼요. 1881년.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죠? 19세기나 돼가지고 잊혀진 누만시아가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 된 거지. 스페인 지역에서. 그죠? 그것이 다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정복전쟁 이후 19세기 유럽 대륙에서 민족주의가 크게 확산되는데, 좀 이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민족주의를 다시 일으키려면은 뭔가 과거의 영웅을 자꾸 막 만들어내야 돼. 신화를 만들어내야 돼. 허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허구, 그죠? 픽션을. 그래서 다시 그 리바이벌 재료로 사용된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82년에 국가 지짐으로 지정됐다는 거니까 이 그림이 나온 게 1881년이고 뭐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950년대, 60년대 또 스페인에서 또 인기가 있었고, 요거는 또 신민족주의 시대예요. 또 그것도 다 역사에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자, 270페이지 맨 밑에 셋째 줄. 하지만 이들이 누만시아 사람들을 찬양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스키피오가 썼던 라틴어의 후손인 로망스어 중 하나다. 누만시아 사람들은 켈트어를 사용했겠죠. 그죠? 켈트족이니까. 지금도 고대 켈트어는 그쪽에 좀 남아있잖아요. 영국 쪽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방언을 썼을 텐데, 이 언어는 오늘날 사화가 되어 뭐 잊혀졌지 뭐. 그죠? 그런 언어가 있었다라고만 아는 거지 뭐 없는 거죠. 남아있지가 않죠.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뭐 다 흩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누만시아의 대본을 라틴어로 썼으며 이 극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 모델을 좇았다. 그래서 누만시아에는 극장이 없었다. 누만시아 영웅적 행위를 칭송하는 스페인 애국자들은 또 대체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실한 신도이기도 하다. 첫 단어인 로마에 주목하자. 이 교회의 수장은 여전히 로마에 앉아 있고 그 신은 라틴어로 진행하는 예배를 선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스페인의 법은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스페인 정치는 로마인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졌으며 그 유리법과 건축은 이베리아 반도의 켈트족보다는 로마의 유산에 훨씬 큰 몫을 비치고 있다. 누만시아인들이 실제로 남긴 것은 폐허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이거 뭐 언제 2000년 전에 다 사라진 그 부족인데 뭐 없는 거죠. 뭐 오히려 우리로 비교하면 뭐라 그러냐? 저기 거란족 이런 거보다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거란족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거란어 이런 거 다 없어졌고. 근데 그거보다도 못한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긴 거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봤던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폐허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오로지 로마인 역사가들 덕분이다. 이야기는 자유를 사랑하는 야만인 소재를 즐기는 로마 청중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었다. 로마는 누만시아를 상대로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거둔 나머지 패자들의 기억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뭐 기억해줄 사람이 로마밖에 없는 거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는 약자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사에 정의란 없다. 이게 이제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죠? 이발 하라리. 역사에 정의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 대부분은 늦든 이르든 어떤 무자비한 제국의 군대에 희생되었고 제국은 그들의 문화를 망각 속에 밀어넣었다. 제국도 마침내 무너지지만 대체로 풍성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남긴다.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제국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문화적, 어떤 사상적 제국 그 유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인류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이들 누만시아는 다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픽션에 불과하고 실제로 남긴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다 제국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누만시아인들을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다 제국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273페이지. 제국이란 무엇인가? 제국에 대한 정의는 참 이것도 뭐 통일된 건 없어요. 저희 학교 여러 교수님들 책도 있고 한데 다 다른데 유발 하라리는 잘 찍긴 잘 짚었어. 현상적으로는 이게 맞긴 맞아요. 제국이란 제국이란 정치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런 명칭으로 불리려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정확히 얼마나 많아야 할까? 둘이나 셋으로는 좀 충분치 않고 한 20이나 30이면 충분히 많다. 제국이라 불리기 위한 조건은 뭐 그 중간쯤, 중간 어디쯤에 있다. 러시아에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그렇죠. 서술을 때. 전통적인 의미에 의하면 그 동양에서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국이 제국들이. 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 말고도 있죠. 대한제국은 먹을 것이 어디라고 해서 맨날 그게 그리고 궁금해.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니 황제 밑에 뭐가 없잖아. 혼자 황제. 제국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지금 지가 치마니까 제국 아니에요? 근데 제국이라는 게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 말대로 하면은 이게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밑에 여러 부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그 문화나 이런 특히 언어들이 다른 부족들이 하나의 지배권에 묶이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둘째, 제국의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이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하지만 원칙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 방향은 확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은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은 국경이 분명하며 스스로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세기 전에는 지구상의 거의 어떤 지역이라도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영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었고요.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은 제국의 독특한 특징일 뿐 아니라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유발하리가 요건 참 특히 요쪽 역사 전공이니까 잘 갈파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꼽으면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 그래서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제국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생태적 여러 지역들을 그죠? 하나의 정치 체제에 묶어낼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인류와 지구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하나로 융합했다. 강조할 점은 제국이 그 기원이라든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으로만 정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요게 딱 맞아요. 다른 식 선생님들의 규정은 또 다른 뭐 예외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딱 두 개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 딱 두 가지로만. 따지면 중국 제국은 제국이 아닌 것 같네요. 제국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 다양하잖아요. 원래. 나는 이게 지금요? 아니 이전 그거도 네, 저는 이게 아니 황하 문명 황하 쪽하고 남쪽하고 당연히 언어가 다르잖아요. 민족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원래 민족도 달랐고. 그렇게 나누면 네. 뭐 어디나 다 제국이라고 하죠. 아니 그렇죠. 동네하고 이런 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고구려도 제국이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네. 따지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한 제국인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동화되고 나면은 지금 중국처럼 뭐 별로 제국처럼 안 보이는 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예. 그런 식 얘기입니다. 그게 역동적인 거. 그게 후회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국이 후회가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아니야 농화도 사실 끌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관점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정형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제국이 반드시 군사적 정복으로 등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아테네 제국은 아테네를 제국으로 봐야 되냐?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논란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맹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맞죠? 그죠? 아테네 각 폴리스마다 다 그 규범이 다르고 그죠? 뭐 방언에다가 그렇게 치면은 예. 뭐 연방이나 뭐 예. 뭐 좀 다르지만 뭐 지방자치나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지. 그 아테네를 제국으로 본다면 예. 그런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연맹. 그러나 어쨌든 아테네도 그 확장을 계속 했고 왜냐면 뭐 터키나 이런 데도 새로 식민지를 계속 건설하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한정짓지 않았다. 예, 그렇죠. 국경이 탄력적이라는 거고, 그죠? 그죠? 그 연합이. 자, 합스부르크 제국은 혼인으로, 그죠? 혼인으로 탄생해 1년의 영리한 결혼 동맹에 의해서 깨맞춰졌다. 그죠? 또 제국은 또 반드시 독재적 황제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전까지 역사가들이 자꾸 뭐 황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막 근데 그런 기준 안 맞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내세운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가장 그 괜찮은 나름 그러니까 역동적이면서 그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대영 제국의 통치는 민주주의였다. 물론 뭐 이제 부르조아 민주 독재였지만은 어쨌든 민주주의였다. 다른 민주적 적어도 공화적인 제국으로는 근현대의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미국이 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노브고로드, 로마, 카르타고,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제가 딱 했는데 이런 거 여기서 카르타고 이게 아시죠? 그죠?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이 지중해 특히 이쪽 지역의 무역을 장악했던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여기 그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인들이 이쪽 카르타고를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가가지고 한 BC 3세기 요런 해안 지역 중심으로 그 카르타고 아주 강력했죠. 로마보다 강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하고 싸우다가 결국 로마 아까 스키피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불타버려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국이죠. 그죠? 이 지역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확장을 꾀했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국인 거고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동질화, 그죠? 동질화가 진행된 거죠.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죠? 여러 문화인데 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로 이제 섞이게 되는 거, 동질화가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브고로드, 북쪽이라는 뜻이겠죠, 노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북쪽에 이게 그죠? 이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래? 그죠? 그 러시아 북쪽에 이쪽에 이 연합 왕국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공화국,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이었는데, 공국이라고. 아니 요 밑에 키예프 공국이 있었고, 얘들은 자기들은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뭐 체제가 뭐 오늘날 같은 그런 공화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베네치아 공화국 그런 거 본따서 붙였겠지. 근데 어쨌든 나름 이쪽에 번성했더라고요. 왜냐면 얘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뭡니까? 모피 이런 거 사냥하고 해서 이쪽 독일 쪽 길드들하고 이렇게 거래가 잘 되면서 꽤 번성을 나름 했어요. 번성하고. 근데 얘들도 부족이 여러 개 있다는 거지, 부족이. 여러 가지고, 요것도 이제 뭐 줄었다 늘었다 하다가 나중에 키예프 공국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됐는데요. 어쨌든 요런 것도 그러면서 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부족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계속 확장을 꾀했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국이란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만 정의된다라고 했을 때 나름 역동적으로 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금 물론 유발나라의 관점인데요, 그죠? 어떤 인류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규정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계속 가시겠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둘째에서 제국의 특징 둘째에서요.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 그러면 결국은 그 제국의 그 메인인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본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 점점 점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점령이죠. 로마도 점령이죠. 그렇죠. 또 영국.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 사실 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우월해서 그걸 전파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동지화가 되는 거죠,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이거는 약간 좀 관점이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니,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용되는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뭐가 돼요.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옆에 정의는 없다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아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본 제국 뭐 이런. 네,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약간 근데 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도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태국만 봐도 끊임없이 정복 전쟁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캄보디아도 그랬다가 망하고 그죠? 뭐 크메르 제국은 망하고. 근현대 이후로는 제국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쉽지 않죠. 왜냐면 벌써 다 동지화가 돼 버려 가지고. 동지라도 됐고 국경도 다 국경선이 다 이렇게 있고. 그렇죠.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오케이. 미제국주의.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거 백제나 신라를 봐도 이것도 나름 제국인 거예요. 계속 영토가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변하고 또 거기에는 사실은 그 부족들이 거기 협력해주면은 우리 영토가 되는 거고, 그죠? 배신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거니까. 또 부족마다 언어는 통하긴 하지만 뭐 상당히 달랐잖아요. 또 가야도 있었고 말이죠, 그죠? 가야 같은 경우 전혀 다른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근데 그것이 통합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는 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다시. 제국주의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 땅 사고 막 영토를 샀잖아. 제국과 제국들이 부딪히고 없어지고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제국인 거죠. 그렇겠죠. 그걸 계속 추구했던 한에서, 그죠? 어쨌든 뭐 재밌는 시각이에요. 재밌고 한번 또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자, 그다음 문단. 자, 크기 역시죠. 크기 역시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국은 왜소할 수도 있다. 아테네 제국은 최전성기에도 크기와 인구가 오늘날의 그리스보다 작았다. 아즈텍 제국은 오늘날의 멕시코보다 작았다. 두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었지만 현대 그리스와 멕시코는 아니다. 현대 그리스와 멕시코는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는 수십 수백 개의 서로 다른 통치 조직을 점차 복속시킨 데 반해 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는 원래 독립된 도시국가 100여 곳을 지배했으며 아즈텍 제국은 과세 기록이 사실이라면 371개의 부족과 해당 부족면을 다스렸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근대적이었던 국가의 영토 안에, 그러니까 완전 근대 국가가 아닌 이전 형태의 그 전근대 국가 영토 안에 구겨 넣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긴 해요. 민족과 부족의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의 전형적인 민족에 비해 구성원의 수도 적었고 차지한 영토도 더 작았다. 그래서 오늘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땅에서 서로의 야망을 채우려 다투는 민족은 그죠? 둘뿐, 그죠?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밖에 없지만은 성경 시대 이 땅은 정말 수십 개의 국가와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성경시도 2000년 전만 해도 국가, 부족, 작은 왕국, 도시국가를 수용했다. 그래서 제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킨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증기론로는 수많은 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지워버리고 약간 루마니아 이런 거 그로부터 훨씬 더 크고 새로운 집단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제국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팩트적으로 그러니까 팩트적으로 그렇게 이제 뭉쳐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교수님. 네. 이거 읽어도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아, 읽고 나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 쑥 그냥 지나가고 두 사람은. 근데 설명과 또 끊어읽기도 중요해요. 이게 뭐 그런 것 같다. 나는 이게 책을 이제 같이 읽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부지런히 보시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이제 사악한 제국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제국이 그 인류의 다양성을, 그죠? 문화적 다양성. 예.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켜 온 주된 이유 중 한 가지다. 그 얘기했고 275페이지 사악한 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제국. 그래서 오늘날 제국주의라는 말은 거의 최고의 정치적 욕설이다. 그죠? 항상 뭐 제국주의적 그죠? 그 야심을 드러냈다. 뭐 발톱을 드러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보다 심한 말은 파시스트밖에 없다. 제국에 대한 현대의 비판은 대개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1번 제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수많은 피정복 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국은 파괴와 착취의 사악한 엔진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은 자결권이 있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요. 1번, 2번이 다 막 쓴 건 아니고 1번은 팩트예요. 팩트고 2번은 어떤 가치론적인 얘기, 밸류, 어떤 당위. 그죠? 1번은 사실적인 주장이고요. 그죠? 사실적 주장, 2번은 당위적 주장. 그렇게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장 유명한 얘기죠. 사실과 가치의 구분. 그 기본에 따라서 딱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냥 쓴 게 아니라요. 1번은 그러니까 팩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죠? 실제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하면 안 된다. 그죠? 당위적으로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로부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얘기가 아마 그거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둘째 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에 대한 현대의 비판. 그죠? 이 현대의 비판. 이게 뭐냐? 이게 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20세기 후반의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기본적인 비판. 그러니까 바로 그 2번에 나오잖아요. 2번에 민족은 자결권이 있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당위적인 주장.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20세기 후반의 관점인 거죠. 근데 벌써 이 얘기는 제가 거하고 제가 정리하는 거랑 큰 면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저는 유발 하라리 보기 전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20계열 학생들은 이 사상사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하죠. 보기도 싫어하죠. 사상사 이러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기 보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서구 현대 사상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것도 다 이제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죠. 서구 현대사상. 그럼 정말 복잡하잖아요. 현대사상 별의별 사상가 다 나오고. 근데 이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 나누시던 MZ세대 이런 거랑 다 연관된 얘기예요. 세대별 어떤 사상, 그죠? 주도적인 사상, 어떤 이념.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른바 시대정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던이라 그러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던이라는 것은 시대를 나누는 구분 개념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히스토리를 말씀 안 드렸나요? 알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나?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했어요. 했죠, 그죠? 그죠? 예전에 했어요. 그때 안 오셨을 수도 있다. 그죠? 그때 한번 빠지신 적 있었어요. 역사가 아니라 이 인류의 출현 시간을 나눴을 때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거죠. 히스토리와 프레히스토리, 그죠?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를 나눌 때는 서양 애들은 셋으로 나눈다, 그죠? 에이션트, 미디벌, 모던, 그죠? 그러니까 고대, 중세, 모던.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현대라 그래서 현대 요즘 아니냐? 이제 그게 아니라 원래 역사학의 개념은 시대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이 앞에는 그러니까 중세인 거죠. 중세 천년, 그죠? 대략 그냥 중세 천년. 그러니까 로마 멸망이 AD 500년 잡아서. 앞에가 고대고, AD 500년에서 이 1500년 전, 그죠? 1500년, 그 사이가 한 1000년이 중세. 그 다음에 이제 모던인 거예요. 그래서 모던을, 이걸 언제부터 잡느냐는 학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냥 편하게 요렇게 잡는 게 크게 봤을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지리상의 재발견. 그 다음에 코퍼니쿠스다. 근데 이게 유발 하라리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500년 전부터 과학혁명 얘기 나오는 거, 그죠? 네. 근데 이 지리상의 재발견, 요게 콜럼부스 발견인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랑 그냥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엄청 중요한 거죠. 전통적인 자기중심성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들 자기가
지구의 중심이고 우리가 우리가 문명이고 다른 놈들은 다 야만인들. 어느 문화나 문명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다른 외부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와 그들, 저들은 다 야만인들, 이상한 애들이고 우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깨지게 된 거죠. 지리상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어디에도 없다. 더 나아가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 지구에 매달려서 막 빙빙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죠. 물론 이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집중돼요. 요 직전에 구텐베르그가 있었고, 그죠? 인쇄술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때 종교 개혁도 있었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그죠? 저 코페르니쿠스 그게 몇 년도죠? 그때 1543. 그래 1543. 네, 1543. 네, 그 정도는 딱 외우셔야죠. 1543. 1543. 지리상의 재발견은 이거 몇 년이죠? 콜럼부스 신대륙 발견. 이거 우리 학교 서울대 애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애들, 이거를 모르는 서울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고등학교 때 서울대 왔으면 그거 알아야지. 네. 숫자만 기억한다 그랬잖아. 며칠 못하고. 근데 1492죠. 14 맞죠? 14. 아니 우리 하심에서도 얘기하셨었어. 아니 14 맞아요. 1492. 네, 1492. 아니 근데 그게 왜 외우고 싶냐면 1492. 이거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392. 1392 이성계 조선 개국 1592 임진왜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준점을 잡아놓으면은 이제 뭐든지 잘 보이고 쉬워지는데 기준점을 못 잡으면 이게 엇갈리면서 헷갈린다는 거죠. 200년 만에 임진왜란을 나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그 내구조가 다른 거예요. 흐름으로 그러니까 절대 안 잘 안 해요. 헤어지니까. 저도 그래서 흐름으로 아는데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 기준점을 박아놓으면 아주 편해져요. 훨씬 명료해집니다. 1919밖에 아니 이거 지금 31919. 실패 재발견은 14 말인 거는 알고 있었고 네. 코페르니쿠스는 16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죠. 1492. 그죠? 1492. 40년 차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1543. 좀 40년이지만 뭐 오늘날 관점에서 때는 거의 그 시기에 뭐 1492 이후에 계속 또 지상에 마젤란 그 뒤에 나오고 하니까요, 그죠? 지상의 재발견. 또 우리가 애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 대항시대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거죠, 그거. 그래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때 대항시대 게임하면서 세계사를 깨우쳤지. 제가 옆에서 막 주입하니까 야 1492 뭐 몇 년 뭐 몇 년. 그래서 어쨌든 요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요게 그때도 저희가 맨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게 깨지고 나면은 항상 방황기가 와요. 방황기. 애들하고 똑같아요. 어린애들, 그죠? 애들도 청소년기에 방황기가 온다는 거지. 어릴 때 안락했던 세계가 깨지면은 아이들이 혼란과 방황의 과도기가 오는 것처럼 위기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믿었던 거를 이제 깨져버리니까 뭐 당장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뭐 우리께 뭐 꼭 올바른 게 아니라면은 뭘 믿어야 되느냐, 그죠? 그때 알렉산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뭐 서구 기독교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 그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네가 직접 신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면 신이 통하니까 네가 교황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에 통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럼 뭐 어떻게 알아서 해? 안 들리는데, 그죠?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냥 교황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엄청난 위기가 한 100년 정도 지속돼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사책을 정리한 겁니다. 요런 부분은요. 한 100년 정도. 그래서 이때 가장 치열한 전쟁인 30년 전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때. 엄청난 혼란과 방황의 과도기가 있는데, 근데 요때 가지는 태도가, 정신적인 태도가 상대주의하고 회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애들도 왜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이럴 때는 이런 사상들이 많아요. 상대주의, 회의주의. 청소년기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보고 아주 회의적이고, 그죠? 불만도 많고, 그죠? 요런 책도 저희가 나중에 읽을 겁니다. 뭐, 파스칼 빵세. 그거 다 요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 것도 딱, 요걸 알고 들어가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요 과정에 진행된 게 이 과학혁명이에요. 코페르니쿠스부터 요 끝에 갈릴레오, 뉴턴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정리가 됩니다. 뉴턴.
뉴턴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과학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뉴턴처럼 따지면은 정답이 나온다. 근데 그 당시엔 뉴턴을 절대 진리로 믿었으니까 따지면 정답이 나온다. 그럼 모던 사이언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이게 보편적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준, 이성, 모든 걸 따지면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따졌더니 뭐 그 신분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잖냐, 그죠? 그러니까 정치혁명, 뭐 경제혁명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따져서 하고 정치 활동도 따져서 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집중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뒤쪽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죠. 어떤 이성의 시대가 쭉 한 200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나오고 뭐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그래서 뭐 실증주의, 실용주의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한 지속되다가 여기 20세기 접어들면서 서구 문명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따지면 된다 그랬는데 따져서 갔더니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국들이 커지면서 제국들이 전쟁을 한 거죠, 서로. 그죠? 서로 전 세계를 몇 개의 제국이 다 나눠 먹게 하다가, 서로 이제 싸움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때 상징적인 사건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요때 집중돼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이게 또 언제 시작되냐 여쭤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1914년, 그죠? 1914년이 시작됐고,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1945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세기 전반기에 아주 난리예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뭐, 그 다음에 대공황, 무솔리니, 히틀러, 대공황도 있었고요. 1929년,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본 군국주의, 뭐, 소련 공산주의 혁명, 근데 스탈린 독재체제 성립, 뭐, 스페인 내전, 그죠? 장난 아닌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때 살았던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살았어도 가장 피곤해요. 요때. 그렇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제일 힘든 게 요거고 일제시대니까, 그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인도에서 태어났건 어디에서 태어났건 가장 힘든 시기가 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 전체. 서구 문명의 얘기예요. 전 세계 어디 근데 물론 전 세계가 식민화가 됐으니까 다른 데들은 더 피곤했겠죠. 거기에 해서 10세기 들었으면 이제 서구와 동양이 거의 한 격으로. 그러니까 다른 문명들은 사실상 해체되거나 이미 쇠퇴하거나 망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없죠. 잔재만 남아 있고 사실상,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를 관점이긴 한데 저는 뭐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왔어요. 학교에서 정리할 때. 이게 왜냐면 딱 보이거든. 왜냐면 다른 문명은 다 살았어요. 사실 저는 이런 관점을 요때부터 배웠는데 제가 재수할 때 읽은 책이 이거예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재수할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요거 1, 2권을. 근데 이 토인비가 문명을 32개로 나누면서 결국 문명이 자라나고 망하고 역사의 연구라고, 요게 13권짜리 책인데 그걸 또 이제 축약한 거예요. 요거 축약해서 2권, 이렇게 2권. 제가 재수할 때 이런 거 읽으면서 야, 이게 또 이렇구나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딱 직관적으로 봐도 다른 문명들은 결국 다 흡수되고 망하잖아요. 그게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상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다 서구 문명이 다 흡수했죠. 흡수하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위기에 빠지니까 전 세계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이게 한 20세기 전반, 그죠? 전반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난 그 다음 20세기 후반, 그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이제 상대주의예요. 이걸 포스트모더니즘 시즌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2. 시즌 1은 또 요때 있었어요. 그 낭만주의, 그거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항상 불만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학과를 다녔지만은 맨날 철학 배우고 역사 배우고 배우다 보면은 항상 여기서 끝나. 배우는 게 20세기 딱 한 초까지 하고 끝나. 현재 어떤지 얘기하는 교수가 없었어. 그런 선생님이. 야,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냐? 이거 얘기를 뭐 하지도 않고. 자기가 배운 거밖에 못 가르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배운 거지. 여기까지 배우고 그 뒤도 모르는 거지. 이 시대에 사는데 자기 시대를 모르는 거야. 20세기 후반에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야, 이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은 지금 현재의 시대 사상이 뭐냐? 시대 철학이 뭐냐?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리저리 종합해서 결국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흘러와서
여러분들의 세기, 21세기.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배운 애들은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2000년에 태어난 애들. 그 자네들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 앞세대랑 다르다. 앞세대는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였으면은 자네들은 21세기 새로운 시대.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준점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공산권 붕괴예요. 1991년 소련 망했잖아요. 요거 그 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공산권 붕괴했는데 저는 뭐 요때 대학 다녔지만은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조금 지나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 기준점이다. 상대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소련이 뭐 좀 문제가 많았어도 하나의 그 제 1세계, 2세계로 버티면서 뭔가 상대적으로 그죠? 그거에 비춰보는 다른 대항하는 체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만 대항하는 체제가 버젓이 돌아간다. 현실 사회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주의가 성립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또 같이 무너지는 거죠. 상대주의도. 그런 거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세계관이 뭐니, 그죠? 신자유주의.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사상은 보편주의적 통합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시즌 2라고 보시면 돼요. 계몽주의 시즌 2. 이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 이게 시즌 2. 그래서 오늘날 내세우는 거는 세계 단일 문명이 됐고 실제로 사실상 그죠? 단일 문명이 됐고 어떤 인간의 보편성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그러니까 팩트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 그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 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본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뭐 한류 이런 얘기 하지만, 한류를 상대주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류가 성공한 거지. 누구나 그것을 좋아할만 하니까, 그죠? 우리 보편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한류, 화장품, 한류, 어떤 음악,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본성을 충족시키는 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돈 버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없지, 전통 문화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 본성의 중요성. 그리고 요게 또 마침 요 이후에 요 앞에 그 진화생물학하고 그 분자생물학이 크게 발전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뇌과학, 인공지능 발전하면서 야, 인간이란 게 별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우리 몸과 뇌와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요것이 특히 이제 그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그 다음에 가치론적으로는 그 인권, 그죠? 보편적인 인권, 그죠? 어디 가나, 이런 것이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제 요것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앞 세대랑은 다르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 세대를 딱 보시면요. 이제 바로 얘기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앞세대가 그거예요. 그 문재인, 노무현,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세대는 뭐냐면은 기본 사상이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민족주의적이고. 옛날 운동권으로 말하면 주사파 이런 거지. 민족주의적. 그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뭔가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인 거죠. 그 앞세대의 정신은. 저희 세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배웠던 게, 젊은 날에 배웠던 게. 근데 요즘 세대는 젊은 날에 벌써 이런 식의, 그죠? 이거랑은 다른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그 정리해서 그 말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위기 때문에 파란 색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제 또 분열이. 그러니까 요 기준이 뭔가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위기에 빠지는 거겠죠, 그죠? 내부적인 모순과 어떤 외적 충격에서 모순에 빠지면은 위기가 온 거고. 그러니까 또 요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분열이 오겠죠. 근데 요건 이제 단일 문명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만만찮아요. 오게 되면은 인류 붕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예. 상대와 목전이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이전 상대하고 이후의 상대는 달라지는 거죠. 앞에 상대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을 쌓아나면서 다시 목전이 건설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아니. 보편이 굉장히 합이 정의되는 거니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요 앞부분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드리겠고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이제 1914년에서 1945년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파국 시대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주 엄청난 시대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파국의 시대 또는 상실 시대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지. 기준이 상실된 시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1945년에 원자폭탄 터지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더 큰 충격과 공포여서 그냥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문제가 다시 더 확대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크게. 분명히 위기가 오겠죠.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형태로.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사상은 20세기 전반에 대한 반성문이에요. 이거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버마스, 푸코, 뭐 데리다, 들레즈 다 이거 반성문.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이랬느냐? 왜 히틀러 나와서 막 인간을 서로 생체 실험하고 독가스로 서로 못 죽여서 막 참호전에서 앉은 자리에서 20만 명씩 죽고 이거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그죠? 생체 실험하고 인종 차별하고 유태인 학살하고 왜 이랬던 거냐? 그죠? 그거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20세기 후반의 사상은. 그래서, 큰 재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성을 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정치적인 성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상의 흐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문무연이나 그 세대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들 앞에 애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 얘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주 민주화 때 사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또는 자꾸 그때 그죠 군사 정권에 또 돌아가자는 얘기냐 말만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지. 젊을 때 본 게 그거니까 아직까지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대는 사실 지난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렇게 성이 안 찬 거지. 모르니까 젊은 애들은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으로 이 반성문에서 주로 이제 공격을 한 게 이겁니다. 서구적 이성 및 과학기술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따지고 그죠? 과학기술 내세워서 그냥 이런 거나 하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시정시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어디 갔어? 여기에 20세기 후반은 반성의 시대, 서구적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 및 비판, 그러면서 상대주의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신민족주의, 다원주의, 개성과 다양성의 시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민족주의예요. 20세기 후반은 아까 19세기 중후반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이제 그게 처음 나온 민족주의고 민족주의 시즌 1, 그 시즌 1이에요. 시즌 1. 유럽 내의 민족주의 시즌 1이고 요거는 전 세계적인 민족주의. 왜냐면 그 식민지들이 다 독립했으니까 독립하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 우리식으로. 시간 됐나요 벌써? 됐죠? 아니. 시간 다 됐네? 진짜? 다 됐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반성의 시대, 상대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20세기 전반의 참화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문화인류학 연구에서 유래한 문화상대주의 사상을 출발점에 근거로 한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란 것, 크가지 두 가지죠, 개념이. 그죠? 하나는 고유성, 하나는 다양성. 그죠? 각각의 문화는 유니크하고 그런 유니크한 문화가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걸 인정하는 관점. 이게 이제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건 아니겠어요? 요거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죠? 했죠, 그죠? 문화는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쇠도끼가 돌도끼보다 잘 맞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재료가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들 간의 우열보다 세우는 불가능하다. 요런 그 이제 관점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 사회 이념화가 됐어요. 사회 이념화. 그래서 바로 제국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문화 제국주의든 무슨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게 20세기 후반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 우리 275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야, 그거 잘 되지도 않고. 왜냐면 계속 그 피정복 민족들이 계속 반항하고 저항할 거 아니냐. 잘 동화되지도 않고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악이다. 사악한 엔진이다. 민족은 민족의 자결권이 있고 각자 자신들의 그 자결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것을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상대주의 사상이 20세기 후반에 유행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대부분이겠지.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는 또 그 신세대 학자로서 그런 관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각에서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부분 계속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상대주의는 19세기 그때도 있지 않았어요? 19세기엔 문화상대주의가 없었죠. 그때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지지난번에 네? 19세기? 18세기 20세기 초로 가면 20세기 초에 여기 좀 보아즈 이렇게 사람이 있거든요. 20세기 초. 20세기 초로 가면 그 문화인력이나 뭐 이런 쪽 발전하죠. 아, 그거는 이제 문화 상대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를, 그러니까 문화 충격, 그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문화 충격 때문에 문화를 상대적으로 보게 된 건데, 그건 문화 상대주의까지 가지 않고 이제 회의주의로 간 거죠. 회의주의.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인데, 이런 식의 그 상대주의적. 대항해 시대 때도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관점이 깨지면은 상대적 관점을 일단 오게 된다는 거니까 일단. 그런 흐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의 어떤 시대적 사상으로는 요 때가 아주 전격적이고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상대주의가 다 퍼져가지고 데카르트, 파스칼 다 상대주의 회의자였어요. 회의자였는데 거기서는 근데 돌파구를 찾은 거지. 아, 따지면 된다. 따지면 우리 뉴턴 법칙 발견할 수 있고 과학에 따라서 진보할 수 있다라는 답을 찾은 거죠. 그때는 거기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